네, 팔란티어의 아주 중요한 행사죠. AI 피콘 8이 오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기업들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다고 느꼈는데요. 이 거물급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팔란티어를 사용했는지 이 요점만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객부터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미국의 1위 항공사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여권을 보여주고 게이트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수개월 전부터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 전략, 가용 항공기, 조종사 근무 시간, 또 항공기 점검 요구사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정말 복잡한 내용이겠죠. 이 모든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계획팀에서 스케줄을 짜고 이걸 이제 운영팀에게 보내주는 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엑셀 시트 또 이메일 첨부 파일 방식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구식의 UI인 게 바로 보이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문제는 매출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간에 생겨서 수정을 하려고 해도 너무 늦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한 부서에서는 본인들에게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해서 수정을 했지만 전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솔루션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승무원 관련 계획을 그들의 입장에 맞게 잘 수정을 했는데 이게 점검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원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 전체 관점의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고 특히 항공사들은 실시간적인 상황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획 수정에 다 반영하고 싶어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딱 느낌 오시죠? 기업 전체를 위한 솔루션, 또 실시간 상황 변화, 전형적인 팔란티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이 운영 스케줄링 책임자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밤에 이제 샌프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가 있고 아침에 샌프란을 떠나는 항공기가 있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기 타이밍이 너무 타이트해져서 거기 이제 탑승했던 승무원들의 법적 휴게 시간이 보장되질 않기 때문에 새로운 승무원이 들어와서 상황을 넘겨받아 진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샌프란에 착륙한 이 밤 비행기 승무원들은 하루를 샌프란시스코에 더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인력 낭비가 생기게 된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전국 전 세계 단위로 수천 건이 있고 이럴 때마다 항상 효율성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사용해 벡터라는 솔루션을 만들어냈고 보시는 것처럼 이 크루 애드바이저에서 이런 운영 상황에 지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해 사용자에게 확인해보라고 알림을 해줍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아침에 떠날 항공기를 15분 정도 지연시켜주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추천을 해주죠. 그런데 이거를 리스케줄링을 간단하게 한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항공기와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연쇄 파급 효과로 줄줄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스케줄을 할 때 모든 시나리오를 한 번에, 즉 전사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온톨로지로 전체 매핑을 해서 이 15분의 스케줄링 수정이 게이트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규제 위반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이런 상황이 실시간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이 15분의 리스케줄링을 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라인을 조금 바꿔주면은 바로 해결이 된다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계획 단계를 전부 온톨로지화 하는 데 성공했고 수천만 달러, 이제 하나로 약 수백억 규모의 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하죠. 자, 이런 사용권은 직접적인 매출 그리고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지금 공개 기업이라서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파란색 바고 빨간 선이 매출 총이익률인데 1년 전에 비해 5,800만 달러가 늘었고 동시에 프로핏 마진이 2.7%가 개선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팔란티어를 충분히 비싼 값을 주고 도입할 만하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도 이제 매우 덩치가 큰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나왔습니다. 노바티스에선 이 신약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데에는 평균 12년 정도에 3빌리언 달러 정도가 들게 됩니다. 왜냐면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애초에 후보 물질을 거르는 이 필터링 단계에서 승인을 받을 확률 자체가 1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가면 더 어려워지겠죠. 이제 노바티스에선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후보 물질 탐색, 또 전임상 단계, 임상 단계 전 과정을 데이터를 통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하는데요. 지금 노바티스는 팔란티어와 함께 이 노바티스가 가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데이터 42이고 2019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제 6년이 지나서 AI 비컨에서 공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데이터 42에서는 10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3,000건의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거의 수십억 줄의 데이터를 결합을 했고 이런 지식을 전부 온톨로지에 통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네모들이 빨간색은 임상 데이터, 녹색은 바이오마커 데이터, 파란색은 전임상 데이터, 또 노란색은 화합물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서 노바티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툴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ChatRW인데요. 이제 RW이라면 이 실제 임상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지금 노바티스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 도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죠. 이를테면 유방암 치료 목적의 신약 개발을 만들려고 할 때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LLM에다가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SQL을 다룰 줄 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요청을 하고 한 1, 2주 정도 뒤에 가능한 환자 리스트를 받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노바티스가 구축한 ChatRW는 자연어로 바로 어떤 연구인지 설명을 하면은 이에 적합한 환자 코호트 집단을 바로 분류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팔란티어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접근의 민주화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상의 환자 분포가 펼쳐져서 보이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얼마의 용량을 복용시켜야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용량 예측 작업이라고 하는데, 발표에서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자체 임상시험이 3,000건으로 있고 약 100만 명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이제 노바티스는 또 라이센스 제휴 등으로 거의 7억 명의 환자 실제 데이터 기록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전부 모아서 데이터 분석을 해본다면 이 후보 물질이 현실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초기에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 비용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원래는 1주 정도 걸리던 것이 2시간으로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발표로는 팔란티어가 처음으로 소개가 된 것으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적용 예시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팔란티어의 오랜 초기 고객 중 하나죠. BP입니다. 같이 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기업인데, BP는 이제 석유가스로 에너지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BP는 특히 팔란티어와 꽤나 오래 협업을 해온 만큼 BP의 모든 부분을 연결시켜서 완전한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게 BP가 팔란티어를 사용해 구축한 셜록 스위트인데요. 그들의 이 장비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현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외국의 오만의 카잔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서 고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썬더호스라는 이름의 멕시코만에 위치한 시추 플랫폼인데요. 안전을 지키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는 6만 개가 넘는 장비가 있고 거기서 4만 개의 실시간 센서 그리고 4천 개의 합성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멕시코만에 있는 썬더호스일 뿐이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BP들의 장비들이 전부 다 통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저 온톨로지 매핑 좀 보시면은 이런 장비 하나하나가 흡수하는 센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서 비즈니스 맵으로 만들어놨죠. 결국 BP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설비를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지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은 몇 주가 걸리는 일이지만 온톨로지를 활용하면 몇 시간 내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40만 개의 장비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죠. 팔란티어는 정제해줘야 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BP는 그 비용을 기꺼이 내면서 팔란티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메인 헬스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팔란티어를 도입했다 하는데요. 지급 거절로 인한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이 거절건에 대한 해결을 하는 인적 자원 투입 비율을 줄이기 위해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인주 주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메인헬스는 이 팔란티어의 AIP를 환자의 의무 기록 그리고 임상 정보에 따라 보험사 보상 기준을 분석하는 학습에 집중시켰다고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AIP가 정교하게 이의신청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환자의 지급 거절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병원 입장에선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이 보장 승인 기준 문서를 충족해야지 이의신청을 할 때 이제 그들의 지급 거절 이유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애초에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이 수백 가지고 너무 방대한 자료이다 보니까 AI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제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하죠. 이 보험사의 원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두되 그 위에 하나의 온톨로지 레이어를 더 얹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를 해놓은 것이죠. 이 과정을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IP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사항을 제안하고 사람이 수락 혹은 거절을 하면서 이 온톨로지 레이어를 같이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안사항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 온톨로지가 AI 친화적으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는 과정에서도 팔란티어가 개입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환자는 의료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보통 이런 시술은 보험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 환자의 임상 정보를 보험 보장 기준이랑 대조해서 필요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유사한 승인 상황들과 과거 결과들도 분석을 하면서 그 정확도를 높이려고 했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AIP는 보험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명분들을 전부 미리 준비해놓고 보험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이 포괄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이런 임상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장을 승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원문 조항 인용이랑 차트를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메인 헬스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팔란티어 덕분에 본인들보다 훨씬 더 큰 상대와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발표자는 이제 이번에 발표에서 유일한 정부기관에서 나왔는데요. 텍사스 공공안전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텍사스주 전역을 커버하는 곳인데 이제 2달 전에 있었던 컬 카운티에서 발생한 홍수 사건에 대해서 팔란티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쏟아졌고 자정부터 3시간 동안 비가 엄청 왔는데 비가 초당 50갤런에서 초당 250갤런으로 급증했다고 하죠. 이후 1시간 만에 초당 90만 갤런으로 증가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홍수가 거의 27마일을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텍사스 공공안전국에서 커버해야 되는 구간은 전부 127마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127마일에 걸쳐 피해자, 재산 피해 등을 식별하고 구분 관리를 해줘야 됐다고 하고요. 또 관련 위치들을 정부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주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고 하죠. 텍사스 공공안전국이 필요했던 것은 업무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활용된 추적 소프트웨어들이 DPS 텍 서버 그리고 SAR 컵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였는데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2개의 시스템이 제대로 통합되질 않았고 연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재산 피해 위치를 한 곳에서 추적하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출입 허가를 막 접수하고 그런 처리하는 체계가 필요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발표자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솔루션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생각했다 합니다. 바로 팔란티어였고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특수부대 시절 때 팔란티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던 탓에 바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팔란티어와 연락을 했고 개입 확정 시간이 오후 5시가 됐고요. 이 워싱턴 DC랑 뉴욕에서 텍사스까지 와가지고 이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이 바로 다음날 오전 11시에 비상운영센터에 같이 앉게 되었다 합니다.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은 48시간 내로 공통 상황 인식도에 대한 가이아 파운드리를 구축을 했고요. 해상 지상 항공 센서를 전부 융합해서 수색 중인 해상팀 지상팀을 정밀하게 지원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팔란티어는 초기 단계부터 3일 반도 안 되는 기간에 상황을 전부 파운드리로 훑었고 약 3,000건의 구조 작업을 수행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난이 터진 날에 총 119명이 사망을 했고 그 중에는 39명의 아이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총 117명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여전히 2명을 더 찾고 있다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팔란티어가 얼마 전에 NOS, 이 핵 에너지 OS 시스템을 발표했었죠. 거기에 파트너를 맺은 The Nuclear Company가 나왔습니다. NOS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이제 중국에게 원자력 부문에서 운영 설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발표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들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력이 없으면 AI도 없다고 하죠. 이 지난 30년간 미국은 2기의 원자로를 지었다고 합니다. 총 1만 명이 투입됐고 모두 종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되었다고 하죠. 이제 앞으로 더 누클리어 컴퍼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원자로를 배치해야 된다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 건설을 목표로 했고 앞서 말씀드린 이 2기의 원자로 건설에 36빌리언 달러가 소요됐고 1만 명이 필요했다고 하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뉴클리어 컴퍼니는 팔란티어랑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제센터를 구축을 했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모든 데이터 레이크 위에 LLM과 AI가 올라갈 것이고 공급망이 지연되면 미리 조기 경보가 나올 것이고 팀 재배치가 제때제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NOS라고 하고요. 36빌리언 달러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하고 1만 명을 5천 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30년이 걸리는 일을 15년으로 줄일 것이라고 하죠. 라이더가 장착된 드론들도 투입되어서 용접이 어긋났는지 등등을 전부 정찰해 근로자들에게 완벽하게 추적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데 3주 정도가 걸릴 것이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십만 장의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이런 원자로 건설 현장을 효율적이게 전환을 해서 초고속으로 그리고 저비용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안정성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팔란티어가 이런 큰 일에 투입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리얼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자동차 내부의 시팅 시스템을 다루는 기업 있죠.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 업무 효율과 관련돼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통해 임직원과 고객을 지원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를 통해서 가치를 얻으려면 팔란티어 팀과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조직 내부의 시간과 자원에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사용 사례가 제조 생산 지원이었고 이후로는 이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또 공급망 영역으로 구축을 넓히다가
이제는 just-in-time 좌석 조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부문으로 확장하고 있다 합니다. 이 팔란티어가 얼마나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이 제조 생산 지원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굉장히 다양한 사양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1차 협력사인 리어 코퍼레이션은 매우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합니다. 제때 최고 품질로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좌석을 제공해줘야 되죠. 확정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객의 자동차 조립 공장 좌석 장착 지점까지 가는 데는 총 4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구성품들이 다 테스트되면서 배송 준비까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저스틴타임이라는 시스템은 매우 빡센 환경이라는 거죠. 24시간 5일 동안 좌석이 출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리어 코퍼레이션이 전 세계에 걸쳐서 175개가 넘는 저스틴타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가혹한 환경인 거죠. 이게 저스틴타임 컨트롤 타워입니다. 운영팀은 매일 아침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왼쪽에 보시면 계속해서 고객들의 주문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도에는 북미 전역에 2차 협력사에서 들어오는 라우팅도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 고객 수요라는 계속되는 흐름이 있고, 이걸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자재가 준비되도록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하죠. 이제 공장 내부에서 서로 맞물려 수행되는 활동, 또 이제 조치들이 전부 시각화되어 있고 자재 입고 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어는 4시간 안에 좌석을 배달하는 게 목표라고 했죠. 만약에 중간에 꼬이는 일이 발생한다면 Hot Job Notification으로 AIP가 경고를 주게 되고 최선의 대안책을 주면서 수정되는 사안들이랑 여러 대안책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책을 수락하면 다른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보유 재고에 대한 영향도 함께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화면은 한 개의 공장에 있는 한 개의 라인일 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어 코퍼레이션에게는 수백 개의 공장이 있다고 하죠. 네, 그 다음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정형외과 전문 의료센터로 HSS가 나왔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로 발표를 시작을 하는데요. 의료 전반을 디지털화하면 생산성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13% 정도가 하락했다 합니다. 결국 간호사들은 근무 시간의 20%만을 환자 곁에서 보내게 된다 하는데요. 그에 따라 HSS는 이 디지털화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죠. 앞서 발표했던 이 메인헬스처럼 보험 이의 신청 자동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45분간의 수작업을 했었던 일이 이제 혼자서 5분 만에 하는 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외로도 같이 작업한 부분이 바로 환자의 전체 진료 과정을 데이터화시키는 부분이라 하는데요. 이 환자 카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합니다.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일관되게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모든 알러지, 복용 약물, 치료 상황, 또 어떤 의사와 간호사가 붙어 있는지, 심지어 보험사까지 어디에서 붙어 있는지를 같은 페이지에 나올 수 있도록 바꿨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전체가 이 환자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무릎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금연을 해야 되고 체중 관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건 이제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준이기도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고 수술에 들어가야지 보험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이런 보험 정책 기준들도 자동 점검을 해주고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환자 케어에 투입이 된 것이라는 거죠. 팔란티어 이전엔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서 수술비를 보험사로부터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의 경우는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일 퇴원을 권고하게 되는데,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되는 것도 모든 병원의 인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 상황도 실시간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대화형 AI가 투입되어서 전화로 환자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이 변화 상황에 대해서도 보험사한테도 상황 인지를 위해서 메일을 보내줄 준비를 하는 게 보이죠. 네, 그 다음은 일본 종합 IT 업체 후지츠가 나왔습니다. 이제 팔란티어 파운드리와 함께 협업을 해서 후지츠의 이 자체 AI 플랫폼 코즈치를 통합을 해서 재고, 수요 예측, 그리고 생산까지 전부 아우르는 3D 애플리케이션으로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이 300개 SKU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해냈고 인력을 50%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하죠. 연간 비용도 매년 140억 원씩 절감할 수 있다 합니다. 후지츠에선 이게 진정으로 통합된 동적 공급망 관리 OS라고 하죠. 이제 팔란티어를 도입하고 나서는 전 과정이 디지털화로 자동화된다 합니다. 이 부족 위험 나타나면 바로 에이전트가 나타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그려주고 있고요. 필요할 땐 이제 사람도 투입되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일본은 특히 지진이 많은 곳이잖아요. 2024년 1월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지츠는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바로 데미지 분석하고 공급망 변경을 결정했다고 하죠. 원래는 4일에서 7일 정도 위기관리위원회가 세워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인데 팔란티어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빠른 위기 대응이 가능해졌다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이런 자연재해가 많아서 다양한 충격을 건뎌야 되는 일본의 환경에서는 팔란티어가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전쟁 상황이랑 동일하니까요. 후지스에선 심지어 수십 년 내에 규모 8의 대지진이 예상되는 일본을 위한 대규모 지진 대응 에이전트도 있다 합니다. 시설 피해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기도 하고 재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발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발언이 있었는데, 후지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AI 에이전트는 단기적으로 한 회사 내부 같은 단일 사용처에 머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간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더 큰 임팩트로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은 정말 심오한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팔란티어를 투자하면서 생각을 한 게 전 세계의 온톨로지화였습니다. 시간은 물론 걸리겠죠. 근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통신 인프라 기업 루멘입니다. 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폭증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이 루멘은 미국 본토 최대 규모의 관로와 광섬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8.5빌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으면서 AI 연결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루멘은 기존 네트워크망을 멈추지 않고 우선순위대로 철거 이전 작업을 하면서 AI 워크로드용 인프라를 확장하는 점진적인 전환 전략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에서는 데모의 구체적인 사용 사례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팔란티어가 이런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앞서서 NOS를 선보인 더 누클 컴퍼니랑 비슷한 성격의 그런 스케일이죠. 자, 이렇게 10개의 기업 모두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떤 기업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바티스의 신약 개발 투입 사례, 그리고 후지스가 암시해준 앞으로의 팔란티어 확장성이 있어서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팔란티어가 굉장히 고평가가 된 만큼 역시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고 매해마다 AI 피컨에 등장하는 기업들의 스케일이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